여야는 주말에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에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석사학위 취득 과정 등 여전히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가 이제 24일부터 이틀 동안 예정이 돼 있는데 앞서 저희가 리포트 등을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인사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사실상 어제까지 이제 출석 요구서 송달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에서 여러 가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입장이 반대죠. 저희는 야당이 과도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불발이 됐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야당에서는 최초에는 그 김민석 후보자의 전 부인, 현 부인을 다 불러라. 이렇게까지 과도한 신상털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전 부인을 불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부인을 부르자고 했던 이유는 이 아들의 유학비와 관련된 이런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함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자료로서 소명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현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비와 관련돼서 현 부인을 불러서 물어봐야겠다. 지금까지 역대 인사청문회 중에서 물론 이런 생활비나 이런 문제가 있었던 분들 많긴 했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부를 때마다 뭔가 부인을 불러서 생활비 문제를 물어본다.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이 김민석 후보자의 오랜 후원자인 그 강모 씨, 사실 이 사적 채무에 있어서 그분을 가장 국민의힘에서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허용하는 걸로 증인으로 채택해 주는 것까지 주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합의를 안 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사실상 증인 채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민주당이 독주했다. 민주당이 증인 채택도 합의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민석 후보자를 그냥 통과시켰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제대로 된 좀 증인 채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가 됐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대로 협조가 안 되고 있죠.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료 요구 같은 경우는 1000건이 넘는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민석 후보에게 94건의 자료 요구를 했는데 실제 답변 받아가 2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 부인, 현 부인 얘기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과거에 인사청문 하시는 분들 보면 전 부인, 현 부인들 이런 분들이 딱히 재산 관련해 가지고 또는 아이 어떤 입시 비리라든가 이런 관련돼 가지고 딱히 의혹이 있었던 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의 전 부인 같은 경우는 JDC 제주도에 있는 JDC의 비상임이사로 취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들이 제주도에 떠 있는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조건에 맞춰서 청심국제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렇다고 하면 부인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JDC의 비상임이사로 취직을 했느냐. 전 남편의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의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학비도 거의 2억 원에 들었는데 그 학비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인이 다 부담했다라고 김민석 후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혼했으면 보통 상식적으로 반반 양육비, 교육비를 부담하는 게 상식인데 어떻게 전적으로 전부 다 전액 부인이 다 부담할 수 있느냐. 그것도 본인이 주장이니까 상대방도 얘기를 들어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전 부인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였었고요. 현 부인은 빵집을 운영했었는데 빵집 한 2년 가까이 운영했었는데요. 빵집 창업하는데 한 1억 원 가까이 이상이 듭니다. 14평짜리 빵집이라 하니까 인테리어라든가 빵 기계라든가 커피 머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임대료 이런 것들 1억이 넘었고요. 또 빵 기술 본인이 그 자격증도 땄더라고요. 근데 그 자격증 교육 과정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돈이 1억 2천원씩 들어갔는데 이 돈은 과연 어디서 났느냐? 왜냐하면 재산이 없었거든요.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빵 가게를 열 정도로 그런 돈은 어디서 났느냐? 이거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거죠. 그 전체적으로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김민석 후보의 소득은 5억인데 나간 돈은 최소 13억 이상이다. 그러면 이 8억의 차이가 어디서 생겼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증인을 부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청와대 이 문제도 잠깐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청와대는 말씀하시죠. 예. 이제
문제가 핵심 두 가지입니다. 실제 청와대 다녔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2009년도에 9월 제가 달력을 확인해 봤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중국으로 출국한 날짜 공개한 자료가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는 1학기 동안 14주가 있는데 실제 학교에 간 날은 7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출국한 날이 7주밖에 없어요. 그러면 7번, 절반 정도를 아예 결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학기 다녔느냐 봤더니 2학기는요. 입학할 때쯤 딱 한 번 출국한 기록이 있고 나머지 아예 중국으로 출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학기 통으로 아예 학교를 안 간 거예요. 실제로 본인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었기 때문에 갈 시간이 없었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학교 다니기 맞느냐? 총 2학기 중에서 한 학기는 안 다니고 한 학기 절반밖에 안 다녔는데 학위를 주는 그런 학교가 있느냐? 그것도 칭화대 명문대학에서. 그래서 실제 다녔느냐? 그 의심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논문입니다. 논문에 보면 탈북자에 대해서 반도자가 배신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도북자,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극심한 빈곤과 인권 탄압 때문에 벗어난 사람들 가지고 배신자, 도망자라고 부를 수 있는 입장에 누가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북한 측에서만 부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도 실제로 김민석 후보 썼느냐 아니면 칭화대 유학 중에 북한 유학생이 쓴 거 아니냐 또는 유학생이 도움을 준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 논문에 보면 교수의 이름도 틀립니다. 본인이 진짜로 2년 동안, 1년 동안 공부를 했고 사사받은 교수라면 이름을 틀릴 수가 없죠. 교수 이름도 틀리고 표현도 도망자, 배신자로 한 걸 보면은 상당히 의심스럽다. 칭화대 유학 중에 북한 학생이 쓴 게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 두 가지 의혹이 있는 게 칭화대 문제입니다. 네,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과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었고 그와 덧붙여서 이제 지금 석사학위 취득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논문 표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론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전 부인, 현 부인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주장을 종합을 해보면 그 김민석 후보자가 전 부인이 뭔가 그 이혼한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어디에 취업을 했다. 그리고 그걸 또 기반으로 아들의 뭔가 그거를 도와줬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조금만 검색해 보면 그 두 분의 가정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어떠한 연유로 갈라지게 되었고 얼마나 사이가 안 좋은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을 하실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칭화대도 그러면은 칭화대에서 그럼 허위 학력을 지금 줬다는 겁니까? 지금 주장하는 바가 정확히 뭔지 그러면은 칭화대가 2009년, 2010년 그 당시에 김민석 정치인 김민석이라는 사람은 사실상 중국에서 전혀 신경 쓸 정치인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2002년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후로 사실상 2020년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까지 그 18년 동안은 야인으로서 상당히 힘든 정치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그때 그럼 중국이 유력 정치인인 김민석이라는 판단을 해서 뭐 허위 학력이라도 줬다는 겁니까? 허위 학위라도 줬다는 겁니까? 이건 칭화대에서 확인할 문제고 칭화대라는 대학이 그렇게 허투루 학위를 주는 곳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뭐 출석 문제, 한국에서는 뭐 출석을 성실하게 하고 출석 여부에 따라 뭔가 학위를 주고 학점을 주고 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만 중국은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의 입장을 들어보고 칭화대에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학위에 대해서 준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닌데 그거를 허위 학력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칭화대의 명성에 누를 끼치는 저는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뭐 지금 반도자라는 표현, 도북자라는 표현 이거 두 가지를 갖고 또 물고 늘어주시는데 지금 대한민국 가장 큰 포털에 있는 그 사전을 보면요. 거기에 중국어 도북자는 탈북자와 동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에 대한 사실상 저는 무지 내지는 아직 검색을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의 지금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중국어 한자와 관련된 그것들을 지적을 해보면 거기 반도자의 반자가 배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탈주하다, 나라를 버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에서 쓰는 단어도 아니고 뭐 중국에서 그렇게 막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중국에서 중의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라면은 이 단어를 사용을 한 것 다 때문에 왜 이거를 뭐 배신자라고 표현했다고 지적을 하는지 저는 이건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이거는 정말 뭐 중국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 언어와 관련된 대한민국 사람이 모르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이건 그냥 배반자라고 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추가적인 확인도 없이 공당에서는 좀 무책임한 저는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앞서 여야가 그 국정위의 검찰과 방통위의 업무 보고를 중단시킨 이 부분을 두고도 공방이 좀 나왔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현 정권에서 이제 불편하게 여기는 부처를 본보기를 삼아서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다.
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좀 이중적인 부분이다, 좀 불편하면서 잣대를 좀 들이대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군기잡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비위에 잘 맞춘 부처만 예뻐하겠다. 이제 예산도 많이 주겠고 정책적으로 이것저것 챙겨주겠고 또 이제 인원도 늘려주겠다. 이제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특히 검찰과 방통위 같은 경우는요, 수사권한이 있고 인허가 또는 이제 징계, 심사 이런 권한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두 곳에 대해서 30분 정도 업무 보고를 받고 중단시켰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정부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은 재미없어라는 신호를 보낸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 검찰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지금 그 같은 날 업무 보고 중단한 그날 김민석 후보가 지금 입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사건 입건이 아니고요. 사건이 배당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사건이 배당이 되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 파도 돈 의혹이 나온다.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의 수입과 지출의 13억, 이게 8억. 이것이 실체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의혹을 파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고 뇌물수수, 그다음에 조세 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사건 배당된 날 공교롭게도 검찰 업무 보고를 중단한 것은 저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정부의 지금 핵심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 오른팔로 지금 불리우는 김민석 후보자 관련된 수사를 한다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강력한 경고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또 하나 방통위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법으로 보장할 임기를 채울 의지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본인이 법적인 이제 임기를 보장해달라 해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 선례를 똑같이 시켜달라는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무총장에게 발언 태도로 문제 삼으면서 업무를 중단시켰고요. 또 하나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해악이 내란 못지않게 아주 나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굉장히 해악을 많이 끼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할 얘기인가? 왜냐하면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요. 김어준 씨가 하는 방송은요. 굉장히 방송심의 제재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TBS 방송이 전체 방심의 제재받은 게 4분의 3이 김어준 씨가 하는 뉴스 공장이 다 받았어요. 그때 총 145건을 받았었거든요. 문재인 정권 내에서 방송에 대한 편향적인 하면 아무래도 좀 우호적으로 봐줬겠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에 대해 우호적인 방송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정도가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아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건 훨씬 넘는 그런 건을 제재했던 정부입니다. 그리고 정당이고요. 그런 정당에서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정부 때 어떤 편향됐다라고 지적한 것은 굉장히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감정적 의도가 있는 군기잡기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좀 찍어내기 위한 의도가 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민주당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 조기 대선 인수위 없는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2017년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당해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 그 당시에도 국정기획위원회를 사실상의 인수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늘 정보를 잡을 때 인수위를 거쳐서 2달 동안 업무 보고 받고 수정을 하면서 그런 다음에 국정 운영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국민의힘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통령이 파면당했기 때문에 국정의 출발과 함께 사실상의 인수위 역할을 해야 되는 국정기획자문위를 동시에 출범시킨 거거든요. 이걸 동시에 출범시키는 것의 속도의 차이를 느껴보신 적이 국민의힘은 없을 겁니다. 저희는 대통령이 파면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정 운영이 시작되면서 그 국정기획자문위를 운영하게 되면은 업무부처 보고를 형식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국정 운영이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정부에 맞는 업무부처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전까지 해왔던 그대로 제출하는 검찰의 태도를 보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당선된 이후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했던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공약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약을 적어도 어느 정도 반영해서 그 똑같이 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방향성과 아니면은 저희는 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얘기 못 하더라도 그러면 검찰의 권한을 어떻게 내어놓을지에 대한 충분한 자신들의 고민과 반성이 담긴 그 업무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그 반성도 없이 권한을 오히려 늘려달라는 업무 보고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30분 만에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뭐 군기잡기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뭔가 형식적인 업무 보고를 받지 않겠다, 제대로 된 업무 보고를 하라라는 이 공무원들이 아니란 이런 그
그런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뭔가 그들을 길들이고 뭐 군기 잡기 이런 것들은 좀 과도한 해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민석 후보자의 그 재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 자꾸 불법 정치자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임기 동안 출판기념회, 축의금, 자녀들의 결혼식 이런 거 했던 거 전부 다 조사를 해볼까요?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신고 의미가 없고요. 그 해에 김문석 후보자가 밝혔듯이 그 해에 그걸 소비하고 사용하게 되면은 현금으로서도 신고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는 그것을 대부분 추징금을 갚는 데 썼다고 이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과도하게 불법 정치자금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게 된다면은 살아남을 정치인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본인들을 되돌아보고 과연 이것을 본인들의 잣대, 본인들도 그 잣대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을지를 좀 되돌아보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 좀 추가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예. 지금 결혼식 축의금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본인이 김민석 후보가 결혼 축의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본인이 그 당시에 재혼할 때 올린 SNS 보면은 축의금 받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본인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축의금 받았다고요? 거짓말한 거죠. 그리고 안 받는다 해도 주는 사람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들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첫 번째 결혼 축의금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빙부상 조의금 받은 게 있거든요. 조의금 받은 게 있는데 이거는 김연아법 적용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국회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5만 원 이상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분명히 이것도 제한이 될 겁니다. 많이가 안 될 겁니다. 그래도 넉넉하게 5천만 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출판 기념회가 있는데요. 출판 기념회 보통 어떻게 하냐면 국회 동료 의원들 같은 경우는 보통 봉투에 10만 원 담아줍니다. 그리고 책은 10만 원씩 가져온 게 아니라 한두 권만 가져와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300명이 후원했다 칩시다. 그러면 3천만 원이에요. 근데 국회의원 말고 다른 분들도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5천만 원 정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두 번 했다 그러면 1억입니다. 자, 지난번에 빙부상 5천만 원, 출판 기념회 두 번 하면 1억 5천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넉넉하게 2억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8억에서 소명대가 2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6억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명하라고 하는데 소명 안 하니까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5천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지금 갖고 오신 거죠? 왜 본인의 자의적으로 5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기준이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그 당시에는 3억의 갭이 있었거든요. 3억의 갭을 그 정세균 당시 후보자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녀 두 분의 결혼식이 있었고 1억 5천만 원 정도의 축의금이 두 번 들어왔다. 그래서 3억 원의 갭이 그걸로 소명이 된다라고 했더니 국민의힘은 그 당시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거든요. 정치인들이 뭐 자녀의 결혼이나 아니면 그 조의금이나 이런 출판기념회를 할 때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오는지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추징금을 갚는 그런 부분들, 사적 채무가 있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파고 들어가다가 이거에 대한 해명을 이 축의금과 조의금으로 하다 보니까 말문이 막히니까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갭이 더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데 과거에 분명 그랬던 사례가 있고 그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기준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이유는 뭔지 해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김민환법 적용받지 않았을 때하고요. 김민환법 적용받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적용받았을 때는 적용받지 않았을 때는 그런 정도 내는 적이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적용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뭐 결혼식 축의금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건 출판 기념입니다. 결혼식 축의금 아니고 출판 기념 굉장히 다릅니다. 실제 그거는 돈을 주고 책을 가져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축의금을 내고 밥만 먹는 행사하고 돈을 내고 책을 가져온 행사는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1억 5천을 출판 기념회에서 한번 나갔다고 칩시다. 그래도 두 번 하면 3억입니다. 그럼 나머지 5억은 어디서 온 겁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아무리 설명해도 큰 금액에 구멍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소명해라. 그걸 소명이 말로 한 게 아니라 증거로 소명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어쨌든 두 분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이제 특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특검이 모두 특검보 임명을 마쳤고 굉장히 이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앞선 뉴스에서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이미 수사를 시작을 했고 다른 특검들도 이제 속도를 계속해서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현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세 개의 특검 중에서 저는 최상병 특검이 가장 좀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규모 측면도 있고 기간도 가장 짧게 배정을 해놓은 것이 최상병 특검에 대한 수사 범위나 이런 그 내용들이 가장
좁기 때문인데요. 나머지 두 가지 김건희 특검과 이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지금 김건희 여사는 지금 입원을 하면서 뭔가 계속 수사를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상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특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의 특검은 저는 결국 계속해서 그 수사를 거부하게 될 경우 강제 구인까지 아니면 체포영장까지 발부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해서 강제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 사실상 이 내란 혐의에서 공동 정범 정도 그러니까 거의 공동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그 죄를 갖고 있는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 구속이 만료되지 않도록 예. 추가 기소를 통해서 묶어놨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을 할 것이라 믿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정부가 얼마나 그 많은 잘못들을 저질렀는지 하나하나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수사 기간이 60일로 진행이 되고 물론 뭐 동의를 얻어서 한 차례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정해진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 각 특검들이 목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뭐 진행 상황 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방금 한 차례 연장 얘기하셨는데 저는 반드시 연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장시켜야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이 특검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선거에 아마 악용하는 활용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가능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연장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이제 특검들이 오로지 정적을 겨냥했다, 즉 국민의힘을 겨냥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자신들 특히 김민수 후보에게 이런 불리한 이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물타기하기 위한 또는 시선을 돌리기 위한 특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특히 조은석 특검 등 이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이 특검을 총지휘한다는 면에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지휘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미 수사가 완료돼서 재판은 중입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강제 수사를 하거나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 관계자들은 이미 이 사람들은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내란에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내란이라는 혐의에 대해서 공모를 한 적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내란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있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다고 이미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을 가동을 시켜가지고 이런 이제 매일매일 언론 브리핑을 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내년도 선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어떤 수단, 공격 수단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특검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이번엔 민주당 당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내대표를 지낸 삼선의 박찬대 의원이 이제 23일에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정청래 의원과 친명계 양자 대결이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뭐 다른 의원들이 또 출마를 할 수도 있지만요. 박 의원이 일단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좀 중단해달라 원팀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박 전 원내대표가 왜 이 얘기를 꺼내셨냐면 지금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을 하기도 전에 예. 이 두 분이 사실상 후보군에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먼저 출마 선언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친명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 사이에서는 본인이 조금 더 선호하는 의원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조금 더 지지하는 분들이 정청래 의원에 대한 좀 공격성 발언들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올리시는 것들이 좀 많아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표현하기로는 자정작용이 좀 이루어져서 그런 목소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저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본인을 지지하는 후보자들, 그 지지자들에게 그렇게 정청래 의원을 공격하지 말라. 우리는 원보이스로 원팀으로 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내주신 것이고요. 저는 매우 적절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본인들과 의견이 다르거나 본인들과 다른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과도한 공격을 해왔던 문화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지지를 받는 그 강한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그 정치인들이 직접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나 정청래 의원도 그런 얘기했었어요. 박찬대가 돼도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서로 이렇게 공격하기보다는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두 후보자
혹은 추가적인 후보자에 의해서 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한 의도다라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당권 대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좀 박찬대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색을 좀 드러내지 않고 이제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시절에 네. 그때 오른팔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조용하게 잘 했다고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목소리라든가 본인 리더십, 본인 정치를 드러내면서 하는 스타일이다라는 이제 평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경기도지사 출마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출마했을 때 이제 정청래 의원이 모 방송국에 나가서 여배우 스캔들 나왔을 때 부끄럽다. 정이 안 간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적이 또 있었었고요. 또 경기도지사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이상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과거에 정책내로 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을 지지하는 극렬 지지층들은 정청래 의원에 대한 좀 비토가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박찬대 의원이 좀 유리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질문을 좀 먼저 드릴게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선 패배 이후에 첫 공식 지방 행보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탄핵 반대 당론만큼은 무효화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제시했던 5대 개혁안 추진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당내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논란이 수습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5대 개혁안 이거를 비대위원장 이제 자격으로 냈는데 이게 비대위원들과 논의를 하지 않고 냈었다고 해서 그때 좀 얘기가 좀 있었었지요. 비대위원들 아무도 몰랐었다. 적어도 이제 비대위원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발표했다 그러면 좀 의총에서 수용도가 좀 높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 어디서 혼자 공유하든지 아니면 밖에서 제안을 듣고 와서 그걸 전달하든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의총장에서 좀 의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웠던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특히 이 중에서 이제 탄핵 반대 당론만큼은 무효화해야 된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이미 이건 지나간 일이라는 그 첫 번째 하나고요. 그리고 실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옛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 강행했을 때 그때 그 후과로 인해서 정권이 교체했단 말이에요. 그때 굉장히 반대 여론도 많았고 거리 투쟁도 많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 강행한 거를 무효화하자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그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또는 이게 이 현재 타이밍에서 미래로 가야 되는데 과거에 대해서 천착해서 이 의미를 다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실익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이 문제는 좀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 좀 수용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또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도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이번 달 30일이면 완료가 됩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아마 다음 전당대회가 8월 중순으로 예상되는데 전당대회까지 송원석 이제 원내대표가 대행 체제로 가든지 대행 체제로 갈까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의총을 열어서 다른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구한다면은 비대위원장 임기를 조금 더 한 달 정도 더 연장하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 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이에요. 지금 전당대회 관련해서도 뭐 조기 전당대회와 관련한 부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금 당대표 출마할 거냐 이런 질문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이 지금 뭐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누가 개혁을 이끌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정도의 개혁안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의힘. 저는 국민의힘 개혁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2017년을 떠올려 보면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당한 이후에 국민의힘이 거의 모든 선거에서 완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21년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승리할 때까지 그때까지 거의 3, 4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준석 당대표가 되면서 이준석 당대표가 당시에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탄핵 문제를 겨우겨우 털어내고 선거를 승리할 수 있었던 걸로 모두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탄핵과 파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성과 처절한 절연이 없으면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최대한 그 탄핵의 강을 건넌 시기를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본인의 개혁안을 나름 낸 것인데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그 강성 지지층을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주류 세력들이 이것에 대해 거부하고
그냥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독단적인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니까 저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아마도 그 주류 세력이 아마 당권을 잡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보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시 탄핵의 강을 건너기는 어려울 것이고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선택을 다시 받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국 이슈 관련해서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